시스템 프로그래밍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잠시만 복습을 해보면 일단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이런 테크닉이 필요한 이유는 프로세스들 간에는 서로 독립적인 어떤 각자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각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메모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 간에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서로 보이지 않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프로세스들이 한 개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뭔가 데이터를 전달한다든지 어떤 시그널을 날린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해주기 위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이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은 바로 그 프로세스들 밑에 존재하는 OS에서 커널 쪽에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단지 그 커널 OS 위에서 독립적으로 돌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프로세스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존재도 알 수 없는, 공유하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 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게 뭔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프로세스 밑에 있는 그 커널, OS 레벨의 커널을 거쳐서 한번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것은 그 커널 쪽에, OS 쪽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쓰는 목적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좀 살펴봤었는데요. 우선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고, 뭔가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다른 프로세스에게 알려준다든지, 또는 리소스를 공유하거나 또는 프로세스들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럴 때 많이 이 IPC라는 것이 사용된다고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또 뭘 살펴봤냐면 이 IPC,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보통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살펴봤죠. 첫 번째 모델은 바로 이 메시지 패싱이라는 것이었고, 저번 시간에 이 메시지 패싱의 예 중에서 메시지 큐와 이 파이프라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모델은 뭐가 있냐면 shared memory라는 어떤 이런 방식의 그 모델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메시지 패싱이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이 메시지 패싱에 대해서 메일박스 또는 소켓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켓에 관해서도 오늘 좀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어 메모리는 일단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우선 메시지 패싱 방식은 저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프로세스 A에서 예를 들어 프로세스 B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직접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어드레스 스페이스도 독립적이고 자원도 독립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방법이 없고, 이 메시지라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이 메시지 패싱 방식이 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커널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널에 제공한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이 커널 쪽에 전달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커널이 궁극적으로 다시 다른 그 프로세스 B에게 전달을 해주는 이런 식의 방식이 메시지 패싱이었죠. 그래서 메시지 패싱이 이제 커널 쪽에서 메시지를 어떤 카피를 해서 이 메모리, 커널이 갖고 있는 이 메모리 안에 카피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메시지 B에게 전달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 메시지 패싱이었고요. 오늘 얘기할 이 쉐어드 메모리라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여전히 커널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왜냐하면 프로세스들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커널의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널 속에서 지원되는 이런 함수를 어차피 이용하게 되는데,
이용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서 이것은 프로세스 A가 커널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커널을 통해서 프로세스 B로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메시지 패싱은 그런 방식이었는데 쉐어드 메모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커널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우선 이용을 해서 이 프로세스 A가 뭔가 그 다른 자기에게 원래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역, 즉 여기서 쉐어드라고 여기 지금 써있는 요 쉐어드라고 써있는 요 영역을, 이거는 원래 기존에는 그 프로세스 A에 속하지도 않고 프로세스 B에 속하지도 않는 어떤 다른 영역이죠. 이 쉐어드라는 부분은. 그런데 이 쉐어드라는 어떤 특정 다른 쪽의 메모리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프로세스 A가 볼 수도 있고 프로세스 B도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 커널에서 함수를 지원을 해서 이제는 프로세스 A가 이 쉐어드라는 영역이 보이게 되는 거죠. 프로세스 A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함수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커널에서. 그 다음에 또한 프로세스 B에서도 이 쉐어드라는 영역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쉐어드라는 이 메모리 영역은 프로세스 A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액세스가 가능하고, 프로세스 B에서도 바로 액세스가 가능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쉐어드라는 거는 A에서도 값을 쓸 수 있고 B에서도 값을 쓸 수 있는, 즉 공유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영역의 메모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A가 쓰고 뭐 B가 읽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쉐어드 메모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쉐어드 메모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쉐어드 메모리 방식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의 우리 IPC, 그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빠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메시지 패싱 방식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원래 A에서 B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 A가 처음에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이 메시지를 커널을 한번 거쳐가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를 커널 쪽에 카피를 해야 됩니다. 카피.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 이것이 이 메모리 카피를 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카피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피해놔서 커널이 가지고 있는 커널 영역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를 또 B에 또 전달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프로세스 B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또 한번 카피를 합니다. 즉 카피를 한번 해서 이 커널 쪽으로 가져오고, 커널에 이미 메모리에 이제 담겨 있는 이거를 다시 한번 카피해서 프로세스 B에 전달하는, 이렇게 두 번 카피를 통해서 이걸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이게 굉장히 쓰기는 편하지만 메시지가 큰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 쉐어드 메모리 방식은 특별히 카피를 하고 카피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영역,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선 요 쉐어드라는 메모리 영역을 프로세스 A도 액세스할 수 있고 프로세스 B도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어떤 그런 준비 작업은 필요하지만, 미리 이렇게 기존에 그냥은 프로세스에서 이걸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전 작업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만 하고 나면은 이거는 카피를 하지 않죠. 그냥 프로세스 A에서 이 쉐어드 영역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영역으로 바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프로세스 A는 원래 자기 애드레스 영역에 쓰듯이 그냥 쉐어드라는 곳에 그냥 쓰게 되고,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B도 자기 어드레스 영역 내에 쉐어드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그냥 쓰고 읽고, 이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읽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쉐어드 메모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OS, 즉 커널 영역에서 메모리 세그먼트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매핑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세그먼트란 말을 보시면은 항상 특별히 메모리 세그먼트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이 메모리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그냥 어떤 메모리 내에서 어떤 특정 사이즈로 잘라낸 어떤 영역, 뭐 예를 들어 1kg가 될 수도 있고 뭐 100kg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느 특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딱딱딱딱 예를 들어 우리가 큰 두부를 이렇게 그 요리사가 딱딱딱딱 자르듯이 그렇게 그 하나하나가 세그먼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세그먼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세그먼트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고 여기서 나온 메모리 세그먼트가 요 쉐어드 메모리, 우리 공유할 요 메모리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그먼트를 만들고 그거를 매핑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매핑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은 단순하게 그냥 read and write 하는 그런 명령으로서 지금 이 공유되는 메모리 세그먼트를 그냥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이미 매핑을 했기 때문에 자기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메모리 세그먼트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 원래 영역인 것처럼 그냥 액세스하면 되죠. 그래서 read, write를 손쉽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서버라고 했는데 이게 프로세스 중에 하나고요. 처음 이제 만드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들 중에 이제 이 메모리 세그먼트를 누군가는 처음 만들어야 되는 프로세스가 하나 있죠. 그걸 우리가 서버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드는 이 메모리 세그먼트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는 요 쉐어드 메모리, 즉 아까 메모리 세그먼트라고 우리가 부른 이거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걸 자기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이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커니즘을 돌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용어가 조금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컴퓨터 통신에서 얘기하는 서버 클라이언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냥 여기서 서버라고 제가 썼고 클라이언트라고 썼는데 이것이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서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버라기보다는 첫 번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나머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ther processes 즉 왜냐하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요 메모리 세그먼트를 처음 만들 거거든요. 그죠? 이 프로세스가 처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프로세스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쉐어드 메모리 영역을 그냥 단지 매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여기서 클라이언트라고 했는데 이것도 뒤에서 지금 뒤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쉐어드 메모리를 쓰게 되면 데이터 카피를 2번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앞에서 잠시 돌아가 보면 이 메시지 패싱 방식은 데이터 카피를 한번 커널로 한번 옮겨야 되고 그다음 커널에서 또 프로세스 B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카피를 2번을 해야 되죠. 데이터 카피를. 그래서 이게 카피가 상당히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작업이 되는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프로세스 A에서 B로 직접 넘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커널로 한번 카피를 해서 그 똑같은 걸 복사를 한 다음에 커널이 다시 프로세스 B에게 복사를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 패싱의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메시지 카피를 2번 하게 되니까 부담이 되는데 이 쉐어드 메모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데이터 카피가 필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프로세스 1, 2, 3, 4, 4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있는데요. 우선 프로세스 1번이 우리 방금 앞에서 살펴본 서버라고 하는 그거에 해당합니다. 혼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앞에서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프로세스 1번이 이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서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1번이 바로 첫 번째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선 쉐어드 메모리 영역을 정의를 하고 쉐어드 메모리라는 걸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첫 번째 프로세스가 요 쉐어드 메모리라고 부르는 이런 영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정의된 요 부분이 바로 메모리 세그먼트가 되겠고, 메모리 세그먼트가 되고, 요 메모리 세그먼트를 크리에이트 하게 되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1번이 우선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메모리 세그먼트를 만들게 되면 어딘가 이 프로세스 1번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아닌 어딘가 다른 영역에 제3의 영역에 메모리가 세그먼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1번은 그 만들어 놓은 어딘가에 만들어 놓은 이 공유하고자 하는 이 메모리 세그먼트를 자기의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영역으로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세스가 이제는 이 메모리 세그먼트를 액세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세스 1번은 자기 자신의 어드레스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뭐 어느 프로세스든지 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주소를 가지고 메모리나 프로그래밍을 액세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어드레스 영역 내에 있지 않은 것은 액세스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외부에다가 메모리 세그먼트를 크리에이트 했지만 이것이 자기 영역에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액세스할 수가 없고,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바로 이 어태치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제 바깥에 만들어 놓은 이 메모리 세그먼트를 그 자기 프로세스 영역 안에 어떤 일부의 어드레스로 매핑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어태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create라는 것은 이 공유 메모리로 할 이 부분을 어디 다른 곳에 만드는 작업이 create가 되겠고요. 이 만들어 놓은 이 메모리 세그먼트를 자기 프로세스 영역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어드레스 영역으로 매핑을 시켜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태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태치를 하고 나면 이제 궁극적으로 요 제3자 제 바깥에 있는 이 메모리가 궁극적으로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어드레스에 매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이 바깥에 있는 메모리가 실제로 이 메모리가 마치 자기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프로세스가 create하고 어태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세스 또는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이걸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클라이언트라고 불렀는데요. 나머지 다 3번, 프로세스 3번도 마찬가지고 프로세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다 클라이언트가 되겠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은 어태치만 명령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리 세그먼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세그먼트들을 다 자기 각자 프로세스가 자기 어드레스 영역으로 매핑만 시켜놓으면 이제는 그게 바로 어태치인데, 이렇게 자기 영역으로 매핑만 시키면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프로세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스 4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프로세스 1번이 먼저 크리에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태치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영역을 자기 요 메모리 세그먼트를 자기 메모리 영역으로 어드레스 영역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붙였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2번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거를 자기 어드레스 영역, 어드레스 맵 일부에다 매핑을 시키고, 프로세스 3번도 마찬가지 매핑시키고, 프로세스 4번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메모리 세그먼트를 자기 어드레스 맵 안에 일부에 매핑을 시키고,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작업이 어태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4개의 프로세스 각각이 뭔가 요 지금 파랗게 여기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각 프로세스에 매핑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 안에 예를 들어 프로세스 1번이 요 안에 무슨 값을 쓰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값은 사실 여기에 쓰는 것이죠. 실제 메모리는 여기니까 이건 단지 매핑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쓰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에 값이 써지게 되면 프로세스 3번도 똑같은 걸 보고 있고 프로세스 4번, 프로세스 2번이 모두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쓰든지 그 영역을 뭐 이 공유되는 이 메모리 안에 쓰게 되면 나머지가 다 그걸 보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본다면 프로세스 일단 두 개만 가정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반 그 프로그램을 뭐 C라든지 또는 C++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든지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뭔가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것을 컴파일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통한 이후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서 실행이 될 때 궁극적으로 프로세스가 이렇게 5가지 메모리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을 만들게 된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선 우리의 코드 부분이 들어가는 이 코드 세그먼트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이 코드 세그먼트는 우리가 짠 이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컴파일이 돼서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어진 이후에 그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코드 세그먼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로 프로그램 다 짠 이후에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코드 되고 나면 어차피 그 사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코드 세그먼트는 딱 정해진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코드가 바이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코드 안에 보면은 실제로 변수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어떤 변수들 중에 초기화가 이미 되어 있는 변수들 그것들은 데이터 세그먼트라는 영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미 코드를 완성을 하고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코드 안에 들어있는 이런 초기화가 되어 있는 변수들 숫자도 또는 변수들이 차지하는 영역의 사이즈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어떤 변수들, 데이터들은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코드 안에서 우리가 변수들을 여러 개 쓰다 보면 초기화를 하지 않고 쓰는 변수들이 또 있죠. 그래서 초기화를 하지 않은 변수들은 또 이렇게 BSS 세그먼트라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역시 이것도 사이즈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코드가 결정됐고 그 안에 초기화를 했든 초기화를 안 했든 이 변수들의 개수라든지 그것들이 차지하는 메모리 영역은 사이즈는 정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세그먼트가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컴파일하면서 실행 파일을 로드하면 결정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런 런타임 때 우리가 런타임이라고 하죠. 런타임 때 영향을 받는 메모리가 바로 이 힙하고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택하고 힙은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는 결정이 되지 않고 초값은 0이 되겠죠.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뭐 실행을 하면서 임시적으로 변수를 생성을 하고 또는 함수 콜을 하면서 뭔가 함수 리턴 값이나 또는 함수를 콜할 때 파라미터 값이나 이런 것들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다시 뭐 지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이 스택이라는 영역을 쓰죠. 그래서 이것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 값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또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메모리를 동적 링크로 다이내믹 엘로케이션을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받았다가 또 사용하고 다시 동적으로 반납을 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힙이라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메모리 영역으로 잡혀가지고 우리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우리가 프로세스 한 개를 얘기했지만 이 그림에서는 지금 프로세스 P1과 프로세스 P2 이렇게 2개 프로세스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쓰는 어떤 시스템들에 보면 이런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겠죠. 프로세스들이 뭐 100개, 200개 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가 밑에 있죠. 실질적인 하드웨어에는
가지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 물리적인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를 쓴다 그러면 컴퓨터에 우리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뭐 쓰는 램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으로 뭐 4기가라든지 또는 8기가라든지 이렇게 그 D램, 그렇죠? D램을 딱 끼워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하드웨어를 구성해서 우리가 쓰죠. 그래서 4기가가 됐든 8기가가 됐든 물리적으로 메모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다가 OS를 깔게 되고요. 윈도우즈나 뭐 매킨토시나 맥OS나 또는 뭐 리눅스나 이런 OS를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OS 위에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이 수백 개가 돌아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OS 영역에서 지원하는 많은 그 기능들 중에 가상 메모리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Virtual Address라는 영역인데 바로 이 기능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하드웨어 레벨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메모리는 4기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그럼 그 위에서 OS가 돌고 또는 OS 위에서 더더군다나 프로세스가 100개가 돈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그 100개의 프로세스들이 최하단에 있는 그 메모리 4기가를 나눠 써야 되는 거죠. 어차피 물리적으로 메모리는 4기가밖에 없으니까 그 4기가 중에 사실은 그 OS도 많이 쓰죠. OS가 올라가 있으니까 OS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뭐 1기가를 쓴다든지 이렇게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이제 1기가를 쓴다고 가정하고 OS가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4기가밖에 없는데 OS가 1기가를 차지한다고 치면은 남는 건 이제 3기가 영역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 3기가 영역을 이제 가지고 OS 위에서 돌아가는 그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나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 프로세스들은 사실은 뭐 메모리를 얼마 못 쓰게 되죠. 많은 프로세스가 돌아가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100메가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밖에 못 쓰는 것이죠.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윈도우즈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 각각이 즉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프로세스라고 여기서 부르는 것들인데 프로세스들은 실제로 100메가 뭐 이렇게만 밖에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세스는 요 각각의 프로세스는 그거보다 훨씬 이상 즉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시스템에 존재하는 이 4기가 뭐 또는 뭐 이렇게 큰 영역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가 100개가 돌아가는데 그 100개 프로세스 각각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영역이 뭐 메모리가 2기가 뭐 이렇게 4기가 이렇게 된다고 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밑에 하드웨어가 4기가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기다 OS도 또 1기가를 쓰고 있고 그럼 실제로 프로세스들이 남은 거는 3기가를 나눠 써야 되는데 그런데 각 프로세스는 또 4기가를 자기가 쓸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각 프로세스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영역이 막 4기가로 되게 쓰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 각 프로세스들이 만약에 프로세스가 100개 있는데 한 개 프로세스가 4기가를 쓰면 쓸 수 있게 해주면 400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가상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실제 메모리는 아래쪽에 하드웨어에 있는 4기가 또는 OS가 쓰고 남은 3기가 요거겠지만 우리가 이런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를 그대로 프로세스가 쓰는 게 아니라 각 프로세스에는 OS 레벨 중간에 OS가 있으니까요. 그 OS에서 궁극적으로 이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어드레스를 변환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밑에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3기가나 이런 것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쪼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그 위에서 돌아가는 OS 위에서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들에게는 4기가나 이렇게 많은 영역을 혼자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버추얼이라는 게 그런 거죠. 가상으로는 4기가를 이 프로세스 하나가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자기가 4기가를 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다른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죠. 이 프로세스도 자기가 4기가 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 프로세스가 실제로는 그렇게 메모리 어드레스 영역을 4기가를 가지고 있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쓰는 것은 그렇게 4기가를 뭐 쓸 수 있게 해주더라도 실제로 쓰는 것은 일부죠. 그렇죠? 매번. 물론 이제 이 프로세스가 이 4기가 뭐 가상으로 있는 이 4기가 어드레스 맵 중에 이 부분을 잠시 썼다, 또 다른 부분을 잠시 썼다 이렇게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보면 아주 일부분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가면서 자꾸자꾸 다른 어드레스로 바꿔가면서 쓰겠지만, 실제로는 한순간에는 일부만 쓰고 있죠. 마찬가지 다른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기가라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도록 가능한 영역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각 프로세서가 4기가를 한꺼번에 다 쓰고 있는 경우는 없죠. 각 프로세서는 그 중에 아주 실제로는 어느 한순간에는 일부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OS 레벨에서는 바로 실제로 물리적인 그 3기가나 이런 남은 영역을 잘게 쪼개 놓은 다음에 그 잘게 쪼갠 것들 하나하나를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는 프로세스가 가상 메모리를 4기가 있지만, 그 가상 메모리 4기가 내에서도 실제로 쓰고 있는 건 뭐 조그마니까 그것과 매핑을 시켜주는 것이죠. 실제로 쓰고 있는 그 가상 메모리 안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진짜 실제로 물리적인 그 메모리 일부와 매핑을 시켜주는. 그러면 이제 가상으로 그렇게 매핑을 해준 다음에, 그럼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자기의 가상 영역, 어드레스 영역 내에서 또 다른 곳을 쓰면 또 거기를 또 매핑을 해주는 거죠. 다른 영역을 또. 그 물리적 영역으로. 그래서 그 OS 영역에서는 이렇게 그 자꾸 실제로 쓰는 메모리를 바꿔치기 해가면서 마치 그 위에 도는 프로세스는 자기가 4기가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4기가 영역, 가상 영역 중 일부만 쓰고 있으니까 그 일부 쓰고 있는 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자꾸 바꿔치기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요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그 운영체제, 우리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이고요. 우리 이 시간에 얘기할 것은 사실 그 버추얼 어드레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그 얘기를 잠깐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 프로세스가 예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프로세스 각각은 독립적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프로세스 1이 있고 여기 프로세스 2가 있는데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어드레스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쉐어드 메모리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가 이렇게 쉐어드 메모리라는 영역을 우선 만들죠. 요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서버라고 얘기했고, 아니면 첫 번째 프로세스라고 얘기한 그 프로세스가 요 쉐어드 메모리라는 영역을 바깥에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요 바깥에 만들어 놓은 이 쉐어드 메모리를 궁극적으로 이 프로세스 1번 그리고 프로세스 2번 이 각각들이 어태치라는 동작을 해서 이 두 개 프로세스 각각이 어태치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 바깥에 있는 이 쉐어드 메모리, 실제 물리적으로는 바깥에 있는 건데 이 바깥에 있는 메모리를 마치 자기 영역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핑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태치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태치를 하면, 근데 이 어태치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가상 메모리 영역에서, 그 프로세스에서의 가상 메모리 영역에서 이렇게 어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어드레스로 요 쉐어드 메모리를 어태치해서 매핑을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매핑해 놓으면은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이 쉐어드 메모리라는 이 물리적인 메모리가 마치 진짜 자기 어드레스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냥 쓰는 거죠. 프로세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태치를 하고 나면 요 물리적으로는 요 바깥에 있는 이 쉐어드 메모리가 마치 자기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냥 자유롭게 쓰는 것이죠. 자기 어드레스 영역 안에 있는 거면 그냥 자기 자원인 것처럼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이 쉐어드 메모리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가 지금 쉐어드 메모리라고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없다면
이 각 프로세스들이 중구난방으로 이 쉐어드 메모리라는 영역을 마구마구 이상한 방식으로 값을 쓰거나 읽거나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P1이 뭔가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증가시켰는데 프로세스 P2는 또 감소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서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값이 쉐어드 메모리 공유하는 데 있는 값을 한 번에는 한 사람만 건드린다든지 또는 P1과 P2가 어떤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쓰고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organized 된 그런 방식으로 P1과 P2가 쓰는 뭐 예를 들어 락을 쓴다든지 해서 P1이 쓴 이후에는 쓰고 있는데 P2가 쓰지 않는다든지 뭐 어떤 그런 식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쉐어드 메모리를 쓰는 방식은 프로그램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커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쉐어드 메모리를 위해서 커널에서 지원을 해주는 함수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shared memory get 이것은 shared memory를 처음 만드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 만약에 shared memory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게 되고요. 이미 존재하는 거면 그 존재하는 shared memory의 id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hared memory 이 함수는 처음 shared memory가 아예 없으면 shared memory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미 만들어진 쉐어드 메모리가 있으면 그 아이디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새로 만들지는 않고 이제 그것이 쉐어드 메모리 get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쉐어드 메모리를 만들고 나면 attach를 해서 각 프로세스는 자기 그 어드레스 영역으로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쉐어드 메모리 attach라는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attach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 자유롭게 읽고 쓰고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파일 입출력처럼 sprintf를 해도 되고 뭐 그냥 read write 하는 일반적인 함수를 그냥 포인터를 가지고 쓴다든지 뭐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고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여기 attach를 해서 썼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으면 detach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detach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attach라는 것과 detach라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자기 어드레스 영역으로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드레스 영역에서 떼버리는 그죠? 매핑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shared memory 서버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아까 앞에서 본 첫 번째 프로세스가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서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프로세스가 바로 처음에 shared memory를 만드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 그 내용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메시지 queue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실제 코드를 가지고 그 메시지 queue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는데 그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보시면 일단 키값은 그때도 뭘 했냐면 이 키값을 가지고 쉐어드 메모리 각각을 구분했었죠. 왜냐하면 쉐어드 메모리라는 게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죠. 뭐 프로세스들이 많으니까 뭐 각각 프로세스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쉐어드 메모리 서로 다른 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거마다 고유한 아이디, 고유한 키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쉐어드 메모리에 대해서는 요 키값을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shared memory get 이 함수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뒤쪽에 플래그를 줬는데 플래그에 IPC create라는 플래그를 주게 됐죠. 그래서 이걸 주는 이유는 현재 shared memory가 없기 때문에 shared memory를 처음 생성을 하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shared memory 사이즈를 여기 우리가 정의를 해놨고 그것을 주면서 그만큼 사이즈에 해당하는 shared memory를 create 플래그를 줌으로써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shared memory get이라는 게 OS에서 커널에서 제공하는 함수죠. 그럼 이렇게 커널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서
쉐어드 메모리를 만들게 되고, 그럼 쉐어드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어딘가에 그것의 아이디가 리턴되어 오겠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아이디가 리턴되어 오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1이 리턴되어 오겠죠. 그러면 이 쉐어드 메모리를 하나 생성하는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뭐 메모리가 남은 게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1이 리턴되어 오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함으로써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종료하게 되는 그런 함수죠. 만약 성공했다면 아이디가 리턴돼 와서 이 쉐어드 메모리 아이디에 그 방금 생성된 쉐어드 메모리를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가 리턴돼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쉐어드 메모리 아이디 방금 앞에서 생성한 그 쉐어드 메모리의 아이디를 가지고 어태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태치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곳에 리턴 값이 포인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SHM으로 그것을 래핑시키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포인터입니다. 왜 포인터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쉐어드 메모리를 우리가 크리에이트 했죠. 그 다음 이 쉐어드 메모리를 어태치하는 게 바로 여기 요 프로세스 P1을 우리가 서버 프로세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요 서버 프로세스 입장에서 이제는 어태치를 했는데 어태치를 하면 궁극적으로 요 아까 그 커널을 통해서 만드는 이 쉐어드 메모리를 자기 어드레스 영역으로 매핑을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매핑을 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어드레스 매핑이 됐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어드레스 요것이 리턴돼 와야 되겠죠. 요 앞에 그림에도 보시면 아까 요 그림에 보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고 나면 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으로 된 요 메모리 세그먼트가 생기게 되고요. 어태치를 하게 되면 요 짙은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이 메모리 세그먼트를 궁극적으로 프로세스 1번이 자기 어드레스 영역에 붙이면서 그 요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제는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 부분을 액세스하게 되죠. 여기서 또 어드레스를 가지고 요 쉐드 메모리 안에 있는 요 어드레스를 가지고 값을 쓰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게 여기 써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가지고 어차피 값을 쓰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어태치가 성공을 하면 그곳에 어드레스가 그 메모리 세그먼트에 어드레스가 매핑이 되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인터로 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태치가 됐다면 그것에 포인터가 넘겨서 들어올 것이고요.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게 되면 또 이것도 -1이 리턴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또 에러 메시지를 하고 정상적으로 종료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다면 포인터가 여기에 어태치가 된 이후에 포인터가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 포인터를 가지고 이제는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 뭔가 값을 쓰면 궁극적으로 그게 쉐어드 메모리에 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방금 우리가 가져온 그 쉐어드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S라는 지금 S라는 포인터를 하나 더 정리해서 S라는 포인터에 카피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은 그 S가 이제 그 쉐어드 메모리의 주소인데 그 쉐어드 메모리 주소 안에서 S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뭔가 값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뭘 하는 거냐면 S가 하나씩 번지수가 증가하면서 뭔가 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 캐릭터를 쓰고 있죠. A부터 G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쉐어드 메모리 영역 안에 처음에 여기가 쉐어드 메모리 영역의 제일 첫 번째가 이제 S, 즉 또는 SHM 이라는 포인터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걸 S로 매핑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 C 뭐 이렇게 쉐어드 메모리 영역 내에 값을 이렇게 쓰는 그런 동작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S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S 뿔뿔 통해서 증가하면서 값을 하나씩 쉐어드 메모리 내에 쓰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널을 써서 우리가 이거 보통 널 터미네이트드라고 하죠. 그래서 널을 써갖고 이렇게 쉐어드 메모리 내에 이렇게 값을 지금 테스트 삼아 이렇게 값을 저장하는 그런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쉐어드 메모리 서버라는 것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쉐어드 메모리 클라이언트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다른 프로세스들이시죠. 그죠? 아까 서버는 쉐어드 메모리를 처음 만든
프로세스였고, 이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쉐어드 메모리를 이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보시면 여전히 이제 쉐어드 메모리 사이즈는 똑같고요. 키 값도 같은 걸 써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도 똑같이 쉐어드 메모리 게시라는 명령을 먼저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create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create라는 플래그는 없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쉐어드 메모리의 아이디가 리턴 되오겠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그래서 이 아이디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쉐어드 메모리 아이디를 가져온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클라이언트에서도 어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태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그 존재하는 그 쉐어드 메모리를 자신의 어드레스 영역으로 매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쉐어드 메모리라고 SHM으로 해서 포인터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어태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기 메모리 영역에 어태치를 해서 매핑을 해서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그 S라는 포인터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뭔가 값을 쓰는 뭐 이런 식의 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이제 그 다음에 뭐 사용자한테 달렸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어태치까지 하고 나면 쉐어드 메모리라는 게 자기 메모리 영역으로 매핑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쓰면 됩니다. 어차피 원래부터 자기가 정의한 어떤 변수인 것처럼 포인터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쓰기 편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쉐어드 메모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메시지 패싱 방식에 저번 시간에 메시지 큐나 파이프를 살펴봤는데, 그것과 함께 또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 패싱 방식 중에서 소켓에 해당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널리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켓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포인트 포인트로 정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개 프로세스 간에 정의된다는 뜻이죠. 두 개 프로세스 간에 어떤 양방향 통신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 소켓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컴퓨터 통신에서 얘기하는 서버 앤 클라이언트 모델로 생성이 됩니다. 즉 서버라는 것이 하나 존재하고요.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하나 존재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버는 기다리고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보내고 그럼 서버는 그걸 받아서 다시 응답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됐든지 또는 프로세스가 됐든지 뭔가가 두 개, 하나는 서버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이 두 개가 생성이 되고요. 이 두 개끼리 뭔가 주고받고 하는 이런 형태가 소켓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켓은 프로세스들 간에 쓸 수도 있고요. 인터프로세스라고 해서, 즉 이 경우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두 개가 각각이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즉 컴퓨터 한 개 내에서, 한 개 컴퓨터 또는 한 개 OS 내에서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 중에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소켓을 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인터시스템 커뮤니케이션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서로 독립된 컴퓨터들, 이건 한 개 OS 안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아니고 아예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두 개의 컴퓨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컴퓨터들, 두 개의 시스템 간에 소켓을 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그전에 배웠던 거하고 많이 다른 것이죠. 우리 그전에 배웠던 메시지 큐라든지 또는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또 방금 앞에서 본 쉐어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개의 컴퓨터 내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개의 OS 내에, 위에 한 개의 OS, 같은 OS를 쓰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들 간의 통신만 됩니다. 즉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이 소켓이라는 것은 인터프로세스 간에도 되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독립적인 인터 시스템에도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고, 이래서 이 소켓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 뒤에 소켓이 여기 지금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P 어드레스라는 건데요. IP 어드레스.
컴퓨터 통신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 요거는 우리가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컴퓨터가 두 대가 있으면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 컴퓨터는 각각이 서로 다른 IP 어드레스를 가지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로서 구분을 해서 그 상대방 이름을 감지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을 쓸 때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도메인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데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닉스 도메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인터넷 도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닉스 도메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닉스 시스템 내에서 프로세스들 간의 통신, 즉 각각의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패스를 가지는 이런 서로 다른 패스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이런 것을 유닉스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싱글 시스템이고 한 개 시스템 내에서 어떤 그 소켓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이 유닉스 도메인을 갖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소켓을 이 유닉스 패스 가지고 서로 다른 그 패스를 가지는 두 개를 가지고 소켓을 구분하는 이런 형식이 되고 인터넷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대로 서로 다른 그 컴퓨터들 간의 소켓 통신 그런 걸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TCP, IP 이 주소를 가지고 서로 구분하게 되는 이런 통신을 우리가 소켓의 인터넷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켓을 쓸 때 소켓의 그 데이터 타입을 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스트림 소켓이라는 것인데 이 스트림 소켓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컴퓨터 통신에서 프로토콜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TC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T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스트림 소켓인데 이 TCP 프로토콜의 성격은 뭐냐면 양방향 통신인데 기본적으로 릴라이어블한 통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뭔가 데이터를 누군가가 그 한 개 예를 들어 이게 소켓이 컴퓨터들 간의 통신이라고 보시면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소켓을 통해서 이 TCP라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요. 그럼 데이터 패킷을 받으면 B라는 이 수신자는 잘 받았다 또는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하고 이렇게 ACK 또는 NAC이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있으면 이제 A는 B가 예를 들어 ACK을 받았다고 치면 A는 자기가 전송을 하고 B로부터 ACK을 받으면 B가 이걸 방금 보낸 거를 제대로 확실히 받았구나 하고 확신을 하고 그 다음 패킷으로 넘어가게 되죠. 만약에 NACK을 받으면 B가 잘 못 받았구나 하고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즉 이거는 신뢰성 있게 아주 그 릴라이블하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수신자가 제대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응답을 받는 이런 형식이 TCP 프로토콜이 되고 이런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을 쓰는 소켓을 스트림 소켓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TCP 프로토콜 대신에 UDP라는 프로토콜을 씁니다. 여기 UDP. 이건 다른 프로토콜인데요. 이 UDP 프로토콜은 성격이 뭐냐면 예를 들어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냈는데 B는 응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응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데이터 패킷을 보내고 B가 제대로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보내기만 합니다. B가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프로토콜이 우리가 UDP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TCP와 UDP의 이 두 개 프로토콜의 차이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이 차이가 왜 만들어지냐면 이 TCP라는 프로토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데이터 통신 이런 것에 많이 씁니다. 즉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이 뭔가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데이터라는 것은 항상 뭔가 신뢰성 있게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양방향으로 액넥을 받아가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액넥을 받아서
통신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A가 뭔가 데이터 패킷을 보냈는데 B가 제대로 못 받았다고 치고 그래서 B가 못 받아서 넥을 보내면 이 A는 넥을 받고 나서 제대로 못 받았구나 하고 다시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패킷을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방금 보낸 패킷을 좀 이따 또 보내고 또 넥을 받으면 다시 한번 또 보내고 이렇게 되면은 같은 패킷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낸다 치면 그러면 B는 궁극적으로 이제 제대로 한 두세 번 재전송을 한 이후에 제대로 받았다가 치더라도 그 두세 번 재전송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TC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신뢰성 있게 아주 그 에러가 없이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한 번에 그 중간에 왔다 갔다 만약에 잘 못 받았으면 재전송도 하고 이러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민감한 그런 정보는 이 방식을 쓰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하고 딜레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딜레이 같은 것과 무관한 그런 데이터들 뭔가 약간 뭐 0.1초 느리게 간다고 상관없고 뭐 한 0.5초 조금 더 있다가도 상관없고 더 있다 받아도 괜찮고 뭐 이렇게 시간에 별로 상관이 크게 없는 그렇지만 좀 제대로 받아야 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TCP 프로토콜이 적합하고요.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UDP 프로토콜은 조금 그 데이터가 약간 깨질 수는 있지만 깨져도 어차피 재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깨지는 현상은 깨질 수는 있지만 시간에 민감한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재전송을 하고 이러면은 다시 재전송하고 이러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러갖고 나중에 데이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들에 주로 UDP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실시간 데이터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많이 받아보죠. 그렇죠? 어떤 특정 뭐 회사들이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럼 우리가 그 영화를 인터넷으로 계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다운로드를 받아가면서 동시에 보는 이미 다 다운로드 받고 보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다운로드를 받아가면서 즉시 보는 응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응용에서 우리가 스트리밍을 직접 받으면서 바로바로 보는데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 영화가 이제 오는데 그 데이터가 좀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러가 생기면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받은 데이터가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 화면이 좀 깨지겠죠. 그렇죠? 화면의 일부가 영화를 보는데 화질이 조금 뭐 일부 깨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생길 텐데 그렇다고 재전송을 요구해서 그 패킷을 또 좀 있다가 또 받는다 이러면 조금 깨진 화면이 또 좀 있다 또 나오고 뭐 이런 반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시간 데이터 이런 영화라든지 무슨 노래라든지 이런 그렇죠? 일반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은 조금 깨졌어도 그냥 그 순간 깨진 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 딜레이에 민감합니다. 뭐 조금 늦거나 이러면은 화면이 뭐 정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실시간 데이터들은 UDP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TCP를 쓰는 것과 UDP를 쓰는 것은 서로 어떤 응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소켓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TCP를 쓰는 것은 이렇게 스트리밍, 속 스트림이라는 이름으로 쓰시는 것이고 데이터그램, UDP를 쓰는 프로토콜은 UDP 프로토콜 쓰는 거는 속 D그램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 나머지 두 개는 뭐 많이 쓰이진 않고요. 주로 이 두 개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방식은 이 소켓 통신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도는 방식하고 클라이언트가 도는 방식이 좀 다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소켓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소켓이라는 걸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켓이라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이 소켓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선 소켓을 생성합니다. 근데 소켓은 각 엔드포인트마다 생성을 해야 됩니다. 즉 서버라는 이게 프로세스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이쪽에서 소켓을 생성해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이것도 뭐 프로세서가 됐든 다른 컴퓨터가 됐든 클라이언트도 자기 자신의 소켓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소켓을 생성해야 되죠. 그걸 하는 게 바로 이 소켓이라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서버 쪽은 소켓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bind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 소켓이 만들어진 이 소켓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이 유닉스 도메인이면 path가 되고요. 인터넷 도메인이면 자기의 인터넷 어드레스가 됩니다. 아까 왜 도메인이 두 개가 있었죠. 유닉스 도메인이 있었고 인터넷 도메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닉스 도메인이면 이 각각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 각각이 다른 path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path가 자기의 이름이 되고요. 만약에 인터넷 도메인이라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컴퓨터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되면 각각이 서로 다른 IP 어드레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쓰든 간에 그 path를 쓰든지 또는 인터넷 어드레스를 쓰든지 그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까 만든 소켓과 함께 연결을 시키는 어사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요 방금 만든 소켓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게 바로 bind라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ind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bind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가 하는 일은 listen을 합니다. 이 listen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작하는 방식은 이 서버는 뭔가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바로 listen을 하는 거죠. 그래서 listen을 하고 있고요. 요청은 먼저 클라이언트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요청을 받기 위해서 listen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앞에서 bind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이름, path가 됐든 인터넷 어드레스가 됐든 이거를 자기 소켓하고 연결을 해놓고 listen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그러면 서버를 어떻게 알고 이거를 요청을 오냐? 바로 이 서버의 이름을 가지고 아는 것이죠. 아까 그 path가 됐든 또는 IP 어드레스가 됐든 그 서버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알죠? 그래서 이름을 아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서버의 이름을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요청을 받으면 이 서버 쪽은 그 이름하고 이미 소켓이 매핑이 이렇게 어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bind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listen 하고 있다가 뭔가 커넥션에 요청이 들어오면 인커밍 커넥션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accept라는 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ccept라는 게 실행이 그 다음 되죠. 뭔가 요청이 들어온 이후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안 들어오면 계속 listen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그 다음에 listen을 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 쪽으로부터 커넥션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수락을 하게 되죠. accept를 하게 되고요. 그럼 accept를 한 다음에 동작은 만약에 이 서버가 한 개의 클라이언트만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accept 하고 나서 이제는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뭐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켓을 쓰는 상당히 많은 응용들이 사실은 서버는 하나고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붙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버는 클라이언트 여러 개를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서버가 listen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누군가 제일 먼저 요청이 들어오는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accept를 하겠죠? 먼저 들어온 클라이언트를. 그런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listen을 또 해야 되죠. 근데 accept를 하고 나면 다른 동작을 해야 되는데 또 listen도 하기 위해서 이 서버라는 거는 바로 accept 요청이 하나 들어오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하나 들어오면 그 순간에 accept를 하면서 fork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fork를 실행을 하면 우리가 fork에 대해서 예전에 첫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fork라는 걸 실행해서 이 서버는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하나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자기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서버는 accept를 하고 그 다음에 fork를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식 프로세스가 이제는 지금 방금 요청이 들어온 클라이언트랑 주고받는 데이터를 하고
원래 자기 자신은 여전히 리슨으로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프로세스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포크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청이 또 들어오면, 다른 클라이언트가 한 개 더 들어오면 또 포크를 실행하죠. 그래서 또 서버가 자기 복제를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또 그 두 번째 클라이언트 만들어진 거는 두 번째 클라이언트와 또 통신을 하게 되고, 서버는 또 여전히 리슨을 하고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포크라는 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버들이 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인드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이 바인드라는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유닉스 도메인에서 쓸 수가 있고 인터넷 도메인에서 쓸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유닉스 도메인을 쓸 때는 이 바인드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이제 그 path가, 유닉스 도메인은 path를 가지고 구분을 하죠. 이름이 path라는 걸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path가 이제 14자 그보다 작을 때, 14자보다 클 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하여튼 요 바인드라는 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스트럭처가 조금 다르죠, 여기? 요 스트럭처 안에 이제 그 path라든지 뭐 인터넷 어드레스라든지 이렇게 네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요 바인드라는 것과 바인드라는 명령어 안에서 이렇게 어드레스와 랭스 이렇게 해서 바인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인터넷 도메인인 경우에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 요 스트럭처 안에를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소켓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저기 그 path name이나 또는 IP 어드레스를 방금 만든 소켓과 매핑을 하는, 소켓하고 어사인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인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여전히 클라이언트도 소켓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소켓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소켓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서버 쪽에서 이제 리슨을 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바로 연결을 요청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냥 커넥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할 때 서버 쪽에 그 이름이라는 게 path가 될 수도 있고, 유닉스 도메인이면, 아니면 인터넷 도메인이면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그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는 그 명령을 바로 실행하게 되죠. 클라이언트에서는. 그래서 요청이 수락이 되면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read write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파일 리출력 같은 걸 하는 것처럼 손쉽게 그냥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통신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 도메인 중에 유닉스 도메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닉스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 중에 이것은 일단 서버에 해당하는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버 쪽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우선 해야 되는 소켓을 생성하는 일이죠. 바로 여기서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 소켓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소켓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substream 해서 지금 여기는 TCP 프로토콜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if문으로 해서 실패했을 때는 에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을 했으면 이 소켓의 ID가 여기 리턴돼서 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ID가 리턴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자기의 어드레스, 여기 보시면 여기 어드레스를 그냥 이렇게 임의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우리가 path로 저장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되겠죠. path에 해당하는 자기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AUN이라는 스트럭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요게 스트럭처가 여기 이미 정의된 이 socket.header 파일에 들어보면 있습니다. 요것에 스트럭처가 되는데, 그 스트럭처 안에 있는 path에 이걸 카피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자기 어드레스를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이 어드레스를 생성한 다음에 bind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까 만든 소켓,
그리고 방금 이 어드레스를 카피한 이 구조체, 그죠? 어드레스 구조체, 요거를 같이 묶는, 바인드로 묶는, 그죠? 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서버는 요걸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그 구조체, 자기 이름하고 방금 만든 소켓하고의 연결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리슨이죠. 그래서 리슨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해당하는 것을 리슨 하게 되죠. 그래서 리슨을 그냥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다가 치고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accept를 하는 것이죠. 요청을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켓을 들어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여기 FSAUN 요거는 앞에서 보시면 여기 똑같은 그 어드레스를 담는 그 스트럭처 구조체를 만든 것인데 이것은 무슨 구조체 무슨 어드레스를 담냐 하면 바로 그 클라이언트 쪽의 어드레스를 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으면 요청을 받고 나서 수락을 하고 나서 그 클라이언트 쪽의 주소를 이 서버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양방향 통신이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어드레스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클라이언트 어드레스를 넣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는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 뒷단은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이 FD 오픈이라고 해서 파일 디스크립터 오픈이라는 거의 약자가 되겠는데 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 입출력 할 때 쓰는 거죠.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데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파일에다 뭔가를 쓰고 또는 파일을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것도 파일을 입출력은 아니지만 소켓을 통한 통신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소켓이 연결이 되고 나면 마치 파일 입출력인 것처럼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터 오픈을 하고 여기서 지금 리드로 했는데요. 리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뭐 샌드라든지 뭐 캐릭터를 여기 쓰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의 값을 마치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값을 보내고 읽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소켓을 통해서 통신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우 레벨로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그 파일이 저장되는 매체, 즉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쪽에 가깝게 가서 굉장히 레벨이 낮게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방식이 정확하게 좀 그 뭐랄까요, 좀 고급 좀 이렇게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값을 이렇게 읽고 씀으로써 파일의 값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신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다 하고 나면 이제 커넥션을 닫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서버가 동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것과 통신을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코드를 보면 클라이언트도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먼저 소켓을 만들게 되고요. 같은 모양으로 소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또 자기 자신의 클라이언트 어드레스 저기를 이게 필요하죠.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커넥트 해서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이게 서버 쪽에 어드레스인데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서버 쪽으로 요청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 쪽에서 그걸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연결된 다음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도 파일 디스크립터를 오픈하고 값을 읽고 쓰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닉스 도메인에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터넷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 도메인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러면 이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컴퓨터 간의 통신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이제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서버 쪽 코드를 먼저 보면 우선 이 서버 쪽 코드에서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 해야 되는 일은 소켓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소켓을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TCP를 통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소켓을 이렇게 만들면 그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소켓의 아이디가 리턴돼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소켓을 일단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어드레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어드레스는 인터넷 어드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뭐 포트 넘버라든지 이걸 지금 여기서 인풋으로 받아갖고 여기서 지금 실행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serve underscore 8 address라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것이 여기서는 스트럭처로 쓰이게 되죠. 인터넷 어드레스. 그래서 여전히 소켓.헤더 헤더 파일에 보면 요 스트럭처의 그 구조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 안에 보면 이것이 이제 인터넷 도메인에 쓸 수 있는 구조체인데요. 그래서 요 안에 보면 요 어드레스, 그 다음에 포트 번호, 뭐 이런 것을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인터넷 어드레스가 192.168.0.1이다. 그럼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의 어드레스, IP 어드레스가 되고요. IP 어드레스. 이 IP 어드레스와 함께 그 다음에 또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포트 번호가 예를 들어 1234다. 그럼 포트 번호 1234. 이렇게 해서 요거의 조합으로 자기의 주소라는 걸 정의하게 되죠. 서로 다른 컴퓨터는 예를 들어 이건 서버 쪽이고요. 클라이언트는 또 다른 컴퓨터니까 IP 어드레스가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서로 다른 두 개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IP 어드레스가 달라야 되고요. 소켓에 해당하는 이 포트는 같은 걸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트를 다른 걸 쓰게 되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같고 포트는 같은 걸로 두 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IP 어드레스는 다르고 포트는 같은 걸로 해서 연결을 하게 되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그 어드레스, 자기의 어드레스, 이 컴퓨터에서 서버에서 어드레스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어드레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바인드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만든 소켓과 방금 만든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묶어갖고 연결을 하는 이 방식이 이것이 바인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소켓을 리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커넥션 요청이 오게 되면 이제는 accept를 하게 되죠. 그래서 accept를 한 다음에 accept를 하고 나면은 요 accept 함수 안에서 클라이언트 쪽의 어드레스를 또 읽어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 되고 나면 이제는 자유롭게 통신을 하면 되는데 아까 방금 유닉스 도메인 앞에서 본 예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에 파일 디스크립터를 갖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여기서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파일 디스크립터를 갖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갖고 있냐면 그 대신에 파일 디스크립터로 하지 않고 read 함수와 write 함수를 사용해서 통신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조금 약간 상위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은 약간 그 하드웨어에 조금 더 가깝게 간다고 할까요? 약간 로우 레벨에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직접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 여기처럼 read write는 약간 그거보다는 상위 레벨에서 데이터를 조금 더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read write라는 함수 안에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read write라는 함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소켓에 그냥 버퍼 얼마의 값을 그냥 주고 이렇게 write는 이 소켓에 그냥 메시지를 주고 이게 굉장히 쓰기 편하죠. 궁극적으로 뭐 파일 디스크립터나 뭐 이런 그 물리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이런 자세한 걸 알 필요 없고 그냥 read write라는 함수로 간편하게 읽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상위 레벨의 그런 함수인데 이것이 훨씬 쓰기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read write를 쓰는 이 방식으로 익숙하게 쓰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고 나면 이렇게 read write를 가지고 간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럼 클라이언트 쪽은 어떻게 되느냐? 클라이언트도 아까 앞에 살펴본 서버와 거의 흡사하게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의 소켓을 생성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앞에와 같이 소켓 스트림으로 해서 인터넷 도메인에서 소켓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켓을 생성한 다음에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 인풋 파라미터로 이 아규먼트가 지금 1과 여기 2가 있는데 인풋 파라미터를 두 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인풋 파라미터는 IP 주소가 되고
두 번째 인풋 파라미터는 포트 번호가 되는데 이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서버 쪽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인풋으로 받은 이 IP 어드레스는 서버 쪽의 IP 어드레스가 되겠죠. 우리가 아까 서버 쪽의 IP 어드레스를 192.168.0.1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요 첫 번째 그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포트 번호 1, 2, 3, 4라고 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아규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 아규먼트 서버의 IP 어드레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 포트 번호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두 개의 조합을 알아야 서버 쪽에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버 쪽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서버 쪽으로 연결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두 개의 이 IP 어드레스, 서버 쪽의 IP 어드레스와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 오픈해 놓은 포트 번호, 이 두 개의 번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가지고 바로 서버 쪽에 접속을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스트럭처 형태로 채워넣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 방금 그거를 여기 스트럭처에 넣게 되고요. 그 다음 방금 알아낸 그 서버 쪽의 IP 어드레스를 또 스트럭처에 채워넣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연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소켓, 그 다음에 서버 쪽에 그 포트 번호와 IP 주소를 가지고 채워넣은 이 스트럭처 구조체 이걸 가지고 연결을 요청하게 되죠. 그럼 이제 연결이 요청이 가고 만약에 서버 쪽에서 리슨을 하고 있었다면 이 연결을 수락을 해서 accept가 되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심플하게 write와 read 이런 함수를 가지고 서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그냥 심플하게 주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우리가 소켓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굉장히 편리한 방식인데 유닉스 도메인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패스 간에 되어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한 개 컴퓨터 내에서 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컴퓨터 두 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서로를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도메인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쓰시는 그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버 쪽에서는 소켓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란 유닉스 도메인일 때와 인터넷 도메인일 때가 좀 다르죠. 그 자기 이름하고 방금 만든 소켓을 바인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은 리슨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리슨을 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accept를 하고 이제는 데이터를 통신을 하면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우선 소켓을 만들고 그 다음 서버 쪽의 정보를 알아야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접속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버 쪽에 그 네임, 뭐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 쪽에 패스가 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와서 커넥트를 요청을 하는 그래서 커넥트 요청이 돼서 만약에 서버 쪽에서 리슨을 하고 있었다면 accept를 하고 그럼 커넥트가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read write라는 이 심플한 함수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면 되겠습니다.